네, 반갑습니다. 2022년 예비사회적 기업 사업보고서 및 이제 자율경영 공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한 저는 청남사회경제네트워크의 황정현 실장입니다. 아마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라도 제가 이제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된 게 한 석 달, 넉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5월까지 우리가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들 대상으로 사업보고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 사업을 설명을 좀 드리고 작성에 좀 차질이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 되시고 난 다음에 사실 이제 사업보고서에 대해서 개념을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이게 어떤 일인가, 어떤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하고 사업보고서가 보통 100% 이제 납품, 그러니까 완수, 제출 완수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인지를 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좀 설명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고요. 지금 제가 매뉴얼로 이제 전체 화면에 띄워놓은 거는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매뉴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지역형, 그러니까 충남에서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부처, 고용노동부나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이제 다른 국토부 요런 데다가 써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인증을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역형하고 부처형을 선택해서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2020년도까지는 양쪽에다가 신청하셔가지고 인증을 받으셨던 분들도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상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지금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을 매뉴얼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지역형하고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가 생기는 부분들은 앞부분에 조금 있을 거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보내드렸던 매뉴얼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 자료가 아마 저희 유튜브 채널에 지금 라이브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녹화본으로도 이제 올라가게 될 거니까 중간에 작성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시거나 그럴 경우는 동영상 자료를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 지원기관에 전화를 주셔서 내선 1번으로 연락을 받으시면은 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보고서는 원래 이제 육성법상에서 보면은 인증사회적 기업들만 대상으로 했었어요. 근데 예비사회적 기업들이 좀 확대가 되고 양적인 규모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업 실적이나 여러 가지 요건사항의 구비 내용들을 잘 준수하고 계신지, 그래서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유지를 잘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인증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 성과에 대해서 예측하고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을 정책적으로 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원에 필요한 정보들을 습득을 하고 그 정보에 맞춰 가지고 지원 계획들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비 사회적 기업 사업보고서가 여러분들을 어떤 페널티를 주거나 그다음에 이제 감시하거나 이런 역할이기보다는 미래의 현재의 그 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성과 분석 등을 이용한 기초 자료, 그리고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혜택을 주실 수 있는 정책 수립의 어떤 근거 자료가 됐다, 이렇게 이행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증과는 다르게 예비사회적 기업들이 제출을 하지 않으셨을 경우에 뭐 큰 불이익이라든가 페널티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쨌든 예비 단계에서 재정 지원이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기업들도 있고 실제로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의 재정 성과, 재정 사업에, 재정 지원 사업에 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 배제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꼭 그것뿐만 아니라 앞에 제가 전술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1년 말 12월 말 기준으로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형으로 받으신 곳들은 2021년 말 12월 말 기준으로 예비사회적 기업이셨던 분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제 지정 기한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2019년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예비사회적 기업을 유지하고 계신 곳들은 모두 다 대출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지금 한 가지 지역형과 중복 지정된 기업들은 각각 제출해야 된다. 뭐 부처형의 매뉴얼을 제가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지역형 매뉴얼을 보시는 분들은 반대로 나와 있겠죠. 부처형과 중복 지정인 곳들은 두 번을 내야 되는 작업들이 있었었는데 한 번만 내시면 됩니다. 한 번만 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제출하실 때 지역형과 부처형을 같이 받으신 곳들은 지역형으로 제출을 하시면 돼요. 지역형으로 제출을 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제 검토하고 확인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만약 우리가 2021년도에 12월 말까지는 예비사회적 기업이었다. 그런데 22년도에 인증을 받으신 기업들도 이 제출 대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는 지금 예비사회적 기업이 아닌데 이걸 제출해야 되냐? 네, 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예비사회적 기업이었던 분들은 지정기간이 만료가 되었더라도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체별 역할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뭐 고용노동부는 지금 이 사업보고서 총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고서를 나중에 저희가 이제 보고서 제출을 하고 이 성과에 대해서 분석하는 작업들을 할 건데, 이제 그것들을 받아보고 정책 수립하는 일들을 쓸 거고요. 그리고 각 소관부처, 여기는 부처가 될 거고, 아마 지역형인 곳들은 광역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보고서에 대한 총괄, 그리고 이제 검토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가 좀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은 이 사업보고서를 잘 내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권역별 지원기관에서는 부처형에 대해서 제출을 1차 제출을 받고 1차 제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고 지역형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여에 계시면 부여군청 이쪽에서 사업보고서를 접수받고 이제 검토해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넘기는 일들. 어쨌든 여러분들은 사업보고서를 5월까지 잘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나 지원기관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이제 확인을 받으신 다음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증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1차 검토를 저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예비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절차가 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출을 하시고 막바로 제출 버튼을 눌러서 완료를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정확하지 않은 자료들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다시 반려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성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막바로 제출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확인을 한번 꼭 받아보십시오. 그 확인하는 주체들은 부처형은 저희 지원기관, 그리고 지역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자치단체에 이렇게 제출하려고 했는데 검토 확인을 해줘라 하고 이상이 없다라고 했을 때 5월 말 이내로 제출을 해주시는 걸로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절차에 대해서도 이렇게 수상하게 좀 안내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5월 말까지 제출을 지원기관에, 부처형은 지원기관, 그 다음에 지역형은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하시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복된 기업들은 지역형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고, 온라인 사업 보고서로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시스템상에 있다 뭐 말씀 다시 드리겠지만 첨부 서류에 대해서 업로드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 근거가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제출하셨던 것들이 근거에 맞게, 그리고 이제 실적에 맞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아마 1차 검토 기관에서 전부 다 대조를 하고 맞춰야 될 거예요. 하다 보니까 여기 해당하는 내용들 굉장히 많네요. 사업자 등록증 사본부터 시작해서 9가지 정도의 증빙 서류가 있고, 각 그 증빙마다 이제 필요하신 양식들도 또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 해당 기간 내에 작년 도에 일어났던 성과들을 제출해주는 이런 서류들이 있다 하고, 첨부 서류 용량이 좀 클 수 있으니까 좀 다운시켜가지고 빠짐없이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목별로 이제 사업보고서 작성 방법을 세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사업보고서 제출을 위해서, 예비사회적 기업 제출을 위해서 주식회사 위드유에서 이제 저희한테 통합정보 시스템에 대한 권한을 좀 허락을 해주셨어요. 다만 이 안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좀 돌리긴 할 건데, 제가 일일이 다 입력을 해드리고 그럼 좋은데
위드 쪽에서도 이제 그 근로자분들의 개인정보 동의 뭐 이런 것들이 다 받을 수는 없죠. 그리고 제가 기업의 인증서를 받아가지고 로그인하거나 이제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저도 이제 보안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할 수는 없고 이제 들어가서 이런 카테고리에다가 기입을 하시면 된다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한 장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기업 현황입니다. 기업 현황은 작성 전에 이렇게 알아둬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21년 말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작성한 내용이 예비사직접 지정서하고 변경이 생겼다. 이를테면 뭐 대표님이 바뀌셨다든가, 그다음에 유형을 신청을 바꾸셨다든가, 뭐 주소지가 바뀌었다든가 이런 일들을 아마 기초자치단체나 각 소관 부처에다가 신고를 다 대부분 하셨을 건데 이 신고가 좀 늦어져가지고 변경이 안 된 경우에는 그냥 일단 12월 말 기준으로 있는 상태에서 제출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 지정서하고 바뀌었다. 그리고 뭐 올해 1월에 바뀌었다. 올해 2월에 바뀌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기준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 상황들만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점이나 또는 지부, 지회 이런 것들이 있으신 경우에 서식 3번을 통해서 자출을 하시는, 작성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따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상으로 입력을 하신 경우에 이 항목들이 채워져서 나중에 이제 사업보고서 출력하시면은 이 내용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겠죠. 하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사회적 목적, 별지일의 사회적 목적에 대한 내용들도 작성을 하게 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주 업종, 주 코드 뭐 이런 내용들도 적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보셔야 될 것들이 우리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 그 지정을 받으셨을 때 또는 지금 현재 12월 말 기준으로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증에 이제 기재된 내용들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매출액이 이제 상위인 기준을 업종을 코드로서 이제 입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에 써 있는 사업의 종류 중에 가장 상위에 있는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가장 높은 업종과 업태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시고요. 뭐 주업종만 입력을 하셔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 부업종이나 부업태가 있으신 경우에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관의 기관 현황에 대해서 기업 현황에 대해서 입력하는 것들은 12월 말 기준으로 변경된 그때 변경이 완료되어 있는 지정서를 기반으로 한다. 두 번째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내용들을 끌어와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정관 변경이 있습니다. 정관 변경도 만약 정관을 변경하셨으면은 21년도에 변경을 하셨으면은 여기에다가 확인 버튼을 눌러서 정관 변경에 대해서 기재를 넣으시면 되는데 만약 변경이 없으셨으면은 변경 없음에다가 신고를 하시면 되고 신고 여부도 그냥 미신고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죠. 근데 변경이 있으셨다. 21년도 12월까지 1년 동안에 정관에 대한 변경이 있었다. 그러면은 정관 변경에 대한 체크 그리고 이게 기초나 아니면은 소관 부처에다가 신고가 되어 있다. 신고도 12월 말 기준까지겠죠. 12월 말까지 기준까지 신고를 하셨을 경우에 변경 신고를 하셨을 경우에는 여기다가 신고를 누르시면 정관 변경 신고일이 나올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면은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이 없는 경우를 두 가지. 그 다음에 신고를 21년 말까지, 12월 말까지 신고를 하셨는지, 신고를 하지 않으셨는지 여부 이렇게 되어 있겠고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정관이 뭐 세세한 것들을 변경한 것도 있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정관을 변경하고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9가지 사항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들이 주로 명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다루시면 되겠고요. 정관 변경을 했을 때 활성화 변경일이 작년 기준으로 안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당 일자들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변경일이 일반적인 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총회에서 이제 이 정관 변경에 대해서 획득을 하겠죠. 그 정당성을 획득을 하는데 그래서 총회 의결을 거쳐서 정관을 변경한 날짜를 기준으로 넣으시면 되고 소관부처나 인허가 관청으로부터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재단법인 그리고 이제 사단법인 그리고 이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이제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정관 변경을 이제 인허가를 받은 날, 허가를 우리가 정관 변경이 완료된 날이 아니라 허가를 받고 승인을 받은 날이 정관 변경일이 된다라고 여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밑에 내용들은 제가 설명을 드린 거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말씀을 드릴 게 기업 소유 구조인데요. 이 기업 현황란에서 탭을 눌러갖고 들어가시면은 아래에 이제 출자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좀 되어 있어요. 자, 여기가 좀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를 반드시 넣어야 되는 곳들이 어떤 곳들이 있냐면은 이제 지분 비율에 따라서 중요하게 의사결정이 변경될 수 있는, 이를테면 상법상 회사, 그다음에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도 사실은 여기에 이제 출자 현황 같은 것들을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사단법인이라든가 이런 비영리 민간단체나 이런 데들은 사실은 출자 자본금은 있어도 이 출자액에 대해서 개개인별로 얼마를 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전수를 드렸던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정도만이, 농업회사 법인 뭐 이런 데들만이 이 출자 현황에다가 기록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조합원이나 주주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걸 일일이 다 입력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다 보니까 상위 랭크로 그분의 성함, 그 다음에 출자 비율에 따라서 상위 랭크별로 성함, 소속, 그리고 직위, 그 지분 비율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이제 추가 버튼 누르면 그 다음 사람 입력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사람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합원이 한 250명 정도 됐다 그러면 250명을 다 기록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상위에 3분이나 4분 정도만, 4분까지만 그 이름과 소속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 밑에 이제 나오시는 분들은 기타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타로만 넣으면 사실 몇 명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몇 명,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주시고, 여기 소속과 직위를 넣어주시지 않으면은 그 다음 칸으로 이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넣어주시면 됩니다. 적당히 넣어주시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나머지 분들이 갖고 있는 총합을 계산해서 이 지분 비율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법인이나 이런 재단법인이나 이런 데들은 지분의 총합을 알 수 있는, 지분 그 출자금의 총액은 알 수 있어도 소유가 누가 냈는지에 대해서는 그 인과관계 같은 것들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업소를 입력하고 마지막에 100%라고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될 거는 출자 현황에 들어가야 될, 세부적으로 넣어야 될 거는 상법상 회사, 그리고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이 정도이고요. 그리고 4명 이후에 사람들이 출자한 현황들이 더 많다 그러면은 누구의 몇 명, 이렇게 해서 나머지 지분 비율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분 비율의 총합은 100%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없으시죠?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업 현황 딱 불러왔을 때 보통은 이제 비활성화된 창들이 좀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미 사전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만 들어가가지고 클릭을 하시면 되고, 12월 이전에 뭐 신고가 됐거나 그런 것들은 반영이 되지 그때까지는 반영이 되고, 올해에 변경되는 사항들은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그걸 좀 유념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의사결정 참여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예비사회적 기업 단계에서 의사결정 구조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로 보진 않습니다. 근데 예비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취지 자체가 사회적 기업으로서 인증을 넘어가기 위한, 그러니까 인증을 받기 위한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비사회적 기업 단계에서는 그 의사결정 구조가 제대로 확립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정관이나 이런 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있는 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있는 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 그리고 좀 의사결정 구조나 이런 것들을 잘 하셨다 하는 데들은 그거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인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런 요건들을 보완하시고 앞으로 충족하셔라라고 하는 내용이지,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혼내거나 아니면 이제 뭐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은 아니에요. 물론
이 사업보고서 제출한 거를 근거로 합동점검이라든가 뭐 모니터링 같은 것들 나오게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인증을 가기 위해서 이런 요건들을 채워야 되는구나라고 인식하시고 지도나 근로감독 하시는 분들한테 잘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뭐 몰랐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 사회적 기업에서 주된 의사결정은 어떤 걸로 보냐면 이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이사회를 보고 있고요. 특별법에 따라서 뭐 협동조합 기본법이나 일부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이사회로 근로자 대표가 참여할 수 없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회라든가 아니면은 운영위원회들을 두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경우에는 이사회 이후에 운영위원회에다가 이제 따로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예, 그런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하시더라도 별도의 입력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이사회는 반드시 넣어주시되 그 법상에 특별법상에 근로대표 참여 등에 대한 제한 조건들이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의사결정 구조로 봐야 되는 것들은 추가로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쭉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의사결정 구조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근로대표나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된다. 나중에 이제 인증 가실 때 이 요건들을 반영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정관에 반영되고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 이제 올해 보완을 좀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는 언제까지냐? 네. 12월 말까지의 1년 동안, 21년도 12월 말까지의 의사결정 구조를 실적을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올해 2월 거 이런 거 제출 안 하셔도 되고요.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내년 실적에 반영이 된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의 의사결정 구조와 회의록 등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작성하는 참여 범위나 이제 개최 횟수 같은 것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활성화되어 있는 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무슨 주식회사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의사결정 참여 범위가 몇 명이고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이사회를 몇 번 했다. 이를테면은 A라는 주식회사가 이사회를 2번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연간 개최 횟수를 여기다 2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이사회는 대표님 그리고 근로자 대표 그리고 외부 관계자 이렇게 3명이 참석하셨다. 그러면은 1 이렇게 입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표님, 외부 관계자 2분 이렇게 참석하셨다. 그러면은 1, 2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총합수를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님은 내부 임원은 2번 했고요. 그리고 근로대표 1명, 그리고 지역사회에 1명, 2명 더하니까 3명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이사회가 2번이 열렸고 모두 그 이사회에 참여하신 명수는 의사회의록상에 기록되어 있는 인원수를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명 이렇게 총합이 맞도록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협동조합 등 일부 운영위원회 같은 것들이 필요하신 데들은 의사결정 구조를 인정받으신 운영위원회라고 기록을 해주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가끔 보실 때 회의록을 이제 첨부서류에다 이제 올려주시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이사회 한 번 여셨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한 번 여셨는데 등기 임원이 아니라 직원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회의록 작성 등이나 아니면 보고 안건 등을 브리핑하기 위해서 참석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의사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근로자 대표는 포함이 될 수 있어도 등기상의 임원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여기다 기재를 하는 거고요. 배석하시거나 뭐 회의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참관하셨던 분들은 여기에 내용이 들어왔지 않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상에 몇 분이 해당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총 이사회에 참여하셨는지 기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유념 두셔야 될 거는 여기 임원이랑 이사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분들 참여하시는 경우를 넣으시는 경우가 있죠. 감사는 이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가 회의에 뭐 참관하실 수는 있어도 그분들은 의사결정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나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거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으신 분들이니까 그것도 참고하셔서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는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 이사들만의 모임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근로자 중에 근로자가 참여한 건 인정되지 않은데 근로자 대표로서 등기가 되어 있을 분이 참여했다. 그러면은 여기에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죠. 같이. 자, 나중에 합동점검 나오실 때 보면은 왜 1년에 2번 이상 하지 않았어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그 인증 요건에다 담고 있기 때문에 2번 이상의 회의 실적을 해라. 그럼 올해부터 하시면 돼요. 올해부터 이제 인지하셨으니까 근로대표도 등기를 시키고 그 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구성하신 이후에 그 회의 실적을 만드시고 올해 안에 제출을 이제 개최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세 번째 조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목적 재투자. 아마 예비사회적 지정 받으실 때 정관상에 담겨 있었던 특히나 이제 상법상 회사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죠. 하고 그 배분 가능한 이윤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될 의무가 없으신 곳들은 기록을 안 하셔도 되는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죠. 비영리 법인들은. 근데 영리법인, 자, 우리 농업회사 법인, 그다음에 주식회사, 유한회사, 그리고 협동조합 이런 곳들은 사회적 목적 재투자에 요 내용들을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뭘 보고 기재를 하느냐? 사실 우리 손익계산서나 재무제표에 이 내용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잘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외적으로 요 밑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자, 작성 범위 보면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상에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배당금, 그러니까 21년도에 장사를 잘 하셔가지고 수익이 발생했다. 그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처분할 거냐 하는 게 재무제표상의 손익계산서 뒤에 이제 붙게 되어 있어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신 기업들은. 그래서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여기에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자, 우리가 21년도에 이익잉여금하고 배당을 만약 하셨으면은 배당액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기록하시는 난이 있는데 21년도 재무제표를 보시고 여기다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재투자를 했다. 언제? 20년도의 성과를 가지고 21년도에 재투자를 하셨다라는 실적을 보게 되어 있죠. 왜? 사회적 기업의 지금 이 예비 사회적 기업의 사업 보고서는 21년도의 실적만을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0년도에 장사가 잘 돼가지고 21년도에 재투자를 하셨다? 그러면은 요 부분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요 부분에. 자, 22년도에 하셔야 될 내용들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산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여기다 써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21년도에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재투자를 했다? 그거는 20년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살펴보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근데 이게 원칙상으로 그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20년도, 21년도의 재무제표를 딱 받아봤을 때 보통 우리 재무제표는 이기 재무제표가 나오기 때문에 왼쪽에 재무제표 왼쪽에 있는 게 21년도 거 그리고 오른쪽에 써 있는 게 20년도 거라고 보시면 돼요. 했을 때 20년도에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했고 21년도에 사용하셨다. 그 내용들은 여기다가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를테면은 3천만 원이 발생을 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그럼 우리가 3분의 1을 좋은 데서 써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2천만 원 이상을 써야 되는데 썼으면은 여기다가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자, 그리고 21년도도 또 장사를 잘했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이 생겼다.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배당도 했다. 그럼 여기다가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좀 분리를 해서 해야 된다. 저는 21년부터 사업해서 20년도에 발생한 금액이 없는데요. 그래서 21년도에 좋은 데다 썼긴 썼는데 그러면 해당 내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해당 내용이 없다라고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1년도에 발생한 금액만을 여기다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올해 잘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작년에 손해를 봤는데요. 21년도에 손해를 봤는데 0원이라고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다 0원이라고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고 20년도에도 손해를 봤어요. 근데 뭐 좋은 일에 쓰는 거는 같아요. 기록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익잉여금이 발생해가지고 여기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20년도에 손해를 봤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다가는 공란으로 두시고 21년도에 흑자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다가 21년도 금액 내에서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해당하는 항목들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일자리 창출을 하셨다, 20년도에 이익잉여금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일자리를 더 늘리셨다, 서비스를 늘리셨다, 뭐 근로자 처우 개선했다 해서 그 내용을 여기다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합니다만은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다. 20년도에 발생한 수익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었을 때 21년도에 사용을 하셨으면은 윗부분에 그리고
만약 사용하신 내용이 없으면 그대로 공단으로 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21년도에도 장사를 잘해서 뭐가 생겼다. 그러면 장사 잘해서 생겼다는 이익이익연금 처분 계산서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다가 그대로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인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는 이제 그 지원 내역입니다. 우리가 예비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정부나 또는 민간 기업으로부터 받으셨던 지원받은 내용들을 21년도에 받으신 내용들을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했을 때 이 정부 지원에는 크게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인터페이스 나와 있으니까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정부 지원금 일자리를 받았다. 뭐 영업의 수익이나 이런 데 나타나겠죠. 원가나. 그래서 보조금으로 개정된 것들을 기록을 넣어 주시면 되고, 전문 인력을 받았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해서 받으신 내용들은 여기. 예, 그 사회보험료 우리는 없어요. 예비사회적 기업은 사회보험료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0원으로 두시면 되고, 자, 다른 곳에서 뭐 정책자금으로 이제 그 인건비 유지 뭐 이런 것들을 받으셨다. 그러면 정책자금이나 이쪽에다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기타나 여기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예비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에, 그리고 뭐 소상공인이라든가 뭐 이자 보존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민간에다가 여기 아예 민간이 아니라 정부 지원의 정책 다른 정책 자금이나 뭐 기타 영역에다 넣어주시고, 이게 이제 손익계산서상하고 맞아 떨어지면 되겠죠. 그리고 후원을 받으셨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민간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나 보시도록 하겠죠. 자, 정부 지원 중에 세 가지, 사회보험료는 제외하는 거니까요. 자, 세 가지 우리가 예비사회적 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했다. 또 뭐 전문 인력으로 지원받았다. 그리고 사업개발비에 참여를 했다. 한 내용들은 여기에 표시를 넣어주시면 되고, 기타 정부의 뭐 그 부조금,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신용보증기금 뭐 이런 것들은 정책자금이나 기타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보통은 정책자금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어요. 신용보증기금 특례부 했다든가 사회적 기업 특례보증, 뭐 충청남도에서 이자 할인 같은 것들을 해주는 사업, 이런 것들을 받으셨다 그러면은 정책자금에, 그렇지 않고 다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으셨던 거, 뭐 이를테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고용하고 계신 분들은 안정자금을 받았다. 그 정부에서 받으셨으면은 요 기타 영역에다가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여군청에서 별도의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받았다, 일자리 보존금 받았다. 그거는 사회적 기업과 해당이 없는 내용이니까 여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네, 기타에다가 그 내용들을 써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정부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리가 예비사회적 기업이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으시는 그 내용들은 여기에, 그리고 기타의 정부나 그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출을 일으키셨다 그러면은 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면 이 정책자금이나 기타 영역에다가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민간 지원도 따로 있네요. 민간 지원도 있는데 기부를 받으셨다든가 뭐 모기업 지원 뭐 이런 것들은 잘 없겠죠. 그 기부, 뭐 민간 기업으로부터 후원 이런 내용들을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좀 그 문제가 되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 영업의 수익 이렇게 돼 있는데, 기업이나 다른 일반 기부로 받은 것들이 아니라 별도로 이제 기타 자비익 또는 뭐 이자 수익 뭐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했을 경우 우리가 이제 통장에 돈을 집어넣었을 때 발생했던 이자라든가 아니면 뭐 캐시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별도의 기타 영업의 수익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영업의 수익을 받은 게 없다? 아니에요. 다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손익계산서의 영업의 수익 칸에 보시면은 요 항목들이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이나 자비익은 이 부분에 넣으시고, 만약 보조금을 받으신 것들이 있으면은 앞에 정부 지원이나 민간 지원의 다른 부분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재정성과를 넘어가면은 거의 7분 능선은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재정성과인데, 우리 재정성과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손익계산서하고 원가명세서에 있는 내용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 합계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내버려 두시면 알아서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 부분, 위에 매출액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출액은 아마 손익계산서에 그 굵은 글씨가 아니라 그냥 일반 글씨로 매출액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데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은 매출액에서 공공시장하고 민간시장을 나눠갖고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매출액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매출액 합계가 손익계산서의 매출액하고 동일하면 됩니다. 동일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공공하고 민간을 같이 하는데 우리가 10억의 매출을 발생했는데 공공이 얼마인지 민간이 얼마인지 잘 몰라요. 사실은 모르실 수 있죠.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림잡아서 공공시장과 민간시장을 나눠갖고 기술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매출액 총 합계가 맞으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매출 원가도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 총 금액을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매출 원가가 여기 1,000만 원이라고 예시가 되어 있는데 제품 매출 원가, 뭐 상품 매출 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출 원가 부분에는 이 부분만 넣어주시면 되고 그 옆에 상품 매출 원가가 별도로 되어 있는 유통업 하시는 분들은 이럴 수 있겠죠. 했을 때 상품 매출 원가가 별도로 또 발생하신 곳들은 상품 매출 원가를 따로 한번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린 제조업만 한다. 그래서 매출 원가가 제조 원가하고 제품 매출 원가하고 동일하다. 그러면은 요거 한 번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도매업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총 매출 원가 중에 상품 매출 원가 2번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개가 섞여 있더라 했을 경우에도 2번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디에? 네, 손익계산서에 있는 매출 원가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매출과 매출 원가를 잘 정리를 넣어주시면은 매출 총이익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오고요. 그 다음 항목들도 뭐 나머지 것들은 입력하시는 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인건비도 있는데요. 인건비는 자, 어디에? 손익계산서에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 중분류 항목 정도에 해당하는 것들이 손익계산서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항목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임직원 급여, 수당, 상여금, 일용직 또는 잡급 등 썼던 비용들, 그리고 퇴직급여. 자, 밑에 보시면 퇴직급여 충당금은 들어가지 않는다. 근데 퇴직급여는 들어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퇴직급여는 발생을 해서, 사유가 발생을 해서 우리가 퇴직금조로 준 겁니다. 지출을 한 겁니다. 근데 퇴직급여 충당금은 이 사람이 아직 퇴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금 형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출이 되지는 않은 거예요. 개정상에 이쪽으로 이관은 되어 있어도 지출이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퇴직급여 충당금은 넣지 않고요. 퇴직급여 21년도에 퇴직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출하신 금액들은 인건비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또 중요한 말 하나 나왔네. 제조원가상의 농무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왜요? 농무비는 별도로 기재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원가, 제조원가 명세서에 원재료비, 농무비, 경비 요거를 합치면 제조원가의 매출원가하고 동일하게 되는데 요 부분에다 넣어주시는 거고, 여기에 인건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써있는 인건비를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들을 다 더해서 입력을 해주시면은 또 자동으로 잘 계산이 됩니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력해야 될 것은 요 부분 두 개, 공공시장과 민간시장. 자, 민간시장 한쪽만 하셨으면은 0원, 나머지 것들을 매출액으로 넣으시면 자동 합계.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가 얼마인지 총합과 그 다음에 혹시 상품 매출원가가 있으면 여기다 두 개를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자동 계산이 되어 있다. 판매기와 관리비 입력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인건비, 판관비에서 인건비 쪽으로 지출하셨던 항목들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것들 입력을 해주시면은 네, 요 영업이익도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 그리고 영업의 수익하고 영업의 비용도 손익계산서 항목에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네, 항목이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내용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네, 당기순이익 요거는 알아서 계산이 됩니다. 자, 하고 원재료비, 농우비, 경비 이 부분은 어디에? 제조업이나 이런 거 공사업을 하시는 곳들은 원가 명세서를 따로 재무대표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아랫부분까지 잘 계산이 되어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될 건 원단이다. 원 단위로 기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건드리시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나 제조원가 명세서
입력되어 있는 부분들을 그 금액을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은 나머지는 자동 계산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매뉴얼대로 읽어보시면서 차근차근하게 따라가시면 되고요. 다만 입력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이거는 용어가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참에 세무의 로직 원리 같은 것들을, 회계의 원리 같은 것들을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하고 고용에 대해서 넣는 건데, 이 고용은 우리가 12월 말 기준으로 유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넣었습니다. 자, 우리 사회적기업 쪽에서 유급근로자가 도대체 뭐냐? 유급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많은데, 유급근로자 사회적기업에서 인정하는 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출 일자는 12월 말 기준입니다. 자, 모두 유급근로자에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표님은 유급근로자가 아니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작성 시점 12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1년도 12월 29일까지는 30명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29일까지만 고용하고 31일에는 고용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유급근로자가 0명입니다. 반대로 12월 31일에 근로계약 체결하고 고용보험은 12월 31일에 여태까지 한 명도 없었다가 20명을 가입을 했다. 그러면 근로자가 20명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태까지 다 고용했는데. 네, 그 사정들을 다 편안하게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딱 한 가지 시점으로 보는데, 이 고용에서는 12월 말 기준으로 본다. 그래서 12월 말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사람들을 기록을 해주시면 돼요. 하고 요 항목별로 넣어주시면 자동 계산이 되니까 하는데, 하는 방법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서 올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 한 명 한 명씩 입력하시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엑셀 파일로 다운받으신 경우는 뭐 근로자 수가 좀 많을 경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파일을 올리면 이제 그 불러오기를 알아서 하니까 그렇게 넣어주시는 거고, 그리고 시스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양식을 수정하지 말고 작성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샘플 파일을 다운을 받으시면은 샘플 파일이 쭉 나올 거고, 넣으시는 항목들이 쭉 있을 건데 1, 2, 3, 4행 삭제 금지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수정받은 양식 지우지 마세요. 절대. 있는 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고 정리가 다 완료가 되면은 요 엑셀 파일 업로드하는 항목에다가 다시 붙이시면은 쭉 올라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급근로자 명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코드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코드에 대해서 성별, 취약계층 이런 것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코드를 입력하고 하이픈 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번호 이렇게 됐을 때. 자, 그분들이 취약계층이 두 가지다. 그러면 최초에 인정받으셨던 취약계층 유형을 넣으시면 돼요. 중간에 생겼다. 그럴 수도 있죠. 이를테면은 고령자 같은 경우에 특정 시점을 넘어가면은 취약계층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해당하시는 분들 아마 21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취약계층을 보야 되니까 66년도 이후에 이전에 출생하셨던 분들은 만 55세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취약계층 반열에 들어가신 거죠. 그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 유형들을 하나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입사일 하이픈 금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 임금도 많이 틀리시는 건데, 첫 번째 단위는 원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고 세전 총급여를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급이 280, 그 다음에 수당이 30만 원, 그리고 뭐 상여금도 그 달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어서 50만 원, 그러면은 360만 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물론 360이라고 딱 떨어지진 않겠지만 360 이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자, 우리가 상여금을 고정상여처럼 매달 줬다가 12월 달에만 안 줬다. 그러면은 12월 말 급여대장에 없으니까 그 금액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12월 말만 지급했다. 그러면은 그 금액 포함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2월 말 급여대장에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이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중도 입사한 사람, 퇴사한 사람들은 급여대장을 보고하면 안 돼요. 어디를 보고 하시냐? 근로계약서상의 월 급여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 중간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이
중도 입사를 하거나 중도 퇴사를 하거나 그러면 원래 실제 급여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12월 말 기준으로 그 근로계약서상의 월 급여들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근로시간은 주 단위 근로시간. 중간중간에 변경이 생겼다. 그래도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로 넣어주시고요. 자, 고용 형태도 좀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자, 근로계약에 정함이 있으면은 근로계약서상에 정함이 있으면 기간제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정규직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비정규직 유형에. 그리고 단시간 근로했다, 1시간이라도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12월 말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표 이런 거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안 해주시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이 사회적 일자리. 자, 이 사회적 일자리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자리 우리가 예비 사회적 기업이어서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전문 인력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코드를 넣어주시면 되고 해당이 없다 그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고용촉진장려금 같은 것들을 받았다 그러면은 해당은 됩니다. 근데 사회적 일자리는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넣으시면 됩니다. 기타 정부 지원을 받아서 고용을 유지하시거나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쪽에다가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걸 입력하면은 아까 활성화되어 있던 이 항목들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근로자 수가 몇 명 없다 그러면 직접 입력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리스트 쓰지 않고 화면에 추가 버튼을 눌러 가지고 입력하시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하고 똑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자, 우리가 12월 말 기준으로 1년치를 평가를 한다. 원래 이 사업보고서는 지금 당장의 실적이 아니라 202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한다. 그 중간에 우리가 예비로 들어왔으니까 뭐 있는 기간 동안에만 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특정 지표들은 12월 말 기준으로 쓴다. 그게 유급 근로자 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많이 작동을 하니까 그 기간에 맞춰서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떤 건가를 입력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사회 서비스 제공도 여기 나와 있죠. 사회 서비스 제공령하고 혼합형은 반드시 작성하라고. 왜요? 이 유형들은, 이 두 가지 유형들은 사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게 되어 있는 그런 계획을 내신 거니까 수행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쓰시면 되겠고요. 자, 사회 서비스는 뭐냐?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해당 업종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넣으시면 돼요. 이 업종에 해당하시지 않은 분들은 사회서비스 제공령이나 혼합형으로 인정받으셨을 수가 없으니까 하고, 혹시나 일자리 제공이나 다른 유형으로 받으셨을 경우에도 이 사회서비스 범위 내에 들어가는 곳들만 합니다. 아니, 일자리 창출 사업할 때 사회서비스를 화장지 기부한 것도 넣으라며요. 예, 그건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일종의 약간 편법을 쓰는 거고요. 사회서비스 여기서 조사하는 거는 우리가 교육, 보건, 환경, 뭐 보육, 뭐 예술, 그 다음에 이제 가사간병, 청소 이런 쪽에 해당하는 일들만 기록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유형들은 취약계층하고 비취약계층에게 넣어주신 걸 됐고요. 이렇게 취약계층 되신 분들은 쭉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몇 명에게 이런 내용들을 하셨다. 자, 그리고 이렇게 스트레스 서비스 대상자를 별지로서 넣어서 입력하시는 칸들도 있으니까 이쪽에다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취약계층은 아까 하신 것처럼 유형 그리고 제공 인원까지만 넣으시면 됩니다. 금액 넣으시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 사회서비스 제공을 했을 때 누구에게 무슨 서비스를 얼마만큼 제공했다 명수로 표시를 하면 되겠고요. 그 유형이 뭐다. 그래서 우리 기부나 이런 것들은 실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 부분에 실적으로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별지로도 작성하실 수 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보고서를 쭉 작성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사실 보는 입장에서도 괴롭고 여러분들 입력하시는 것도 괴로울 겁니다. 그래서 미리 엑셀표를 하나 만들어서 작성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그 총합을 기록을 해주시는 게 제일 깔끔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실제 그분들이 취약계층 대상이었는가에 대한 확인 서류도 같이 첨부하게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일인에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라고 했을 경우 12명으로 이제 중복으로 누적 인원수를 써라고 되어 있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8번 지역사회 공헌령은 지역사회 공헌령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기록을 하시면 돼요. 다른 유형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지역사회 공헌령 가형, 나형, 다형이 있는데 해당하는 내용들을 클릭하시고 별지에다가 별지 3번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충청남도 무슨 구순을 대상으로 이런 서비스 1번 취약계층을 고용했다. 그다음에 2번 취약계층에게 컨설팅을 이만큼 했다. 3번 불특정 다수에게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했다. 라는 내용들을 가나다 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넣으시면 되겠고요. 예, 그 예시 문구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서 전남 거로 되어 있는데 충청남도 홍성군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세 가지 정도로 뭐 특화사업, 그다음에 이제 고용 뭐 이런 내용들로 나눠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9번 창의혁신형, 기타형도 이 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기록을 하시는 거고 나머지 유형들은 기록 안 하셔도 돼요. 했을 때 별지 4번에 기타 창의혁신형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들을 제공하셨거나 아니면 뭐 혜택을 주셨던 내용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리기업과의 이제 차별화된 모델 같은 것들로 수행하셨던 활동들을 기록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연계 현황인데요. 이 내용도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 연계 현황에서 작성하시는 내용들은 우리 이제 그 재정 지원 성과 4번이었죠. 4번 재정 지원 성과를 받으셨던 곳이나 아니면 5번 공공시장의 매출을 일으키셨던 분들, 그리고 또 이제 공공시장과 협력을 맺어갖고 서비스 수혜자들을 발굴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여기다 넣어주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됐고요. 연계 기업, 민간에 해당하는 곳들, 그리고 이제 연계 지방자치단체, 뭐 충청남도나 이런 데다 있겠죠. 그래서 기록을 넣어주시면 됐고요. 자, 연계 기업은 둘 중에 하나, 연계 기업이냐, 뭐 그 민간에 있는 영역들이냐, 이렇게. 그리고 공기업이나 이런 민간단체들도 다 연계 기업으로 들어가네요. 하고 광역,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중앙부처,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연계 지방자치단체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지원 금액이 큰 상위 2개 기관만 넣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지원, 우리 만약 충청남도로부터 뭐 홍성군으로부터 받으셨으면 1차 창출 사업에 받으셨다. 그럼 앞에 4번 재정지원과에 들어갔었죠. 그 내용들이 또 한 번 여기다 똑같이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보조금이나 이런 데에 맞춘 것들을 같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로부터 위탁 서비스 뭐 계약 MOU 같은 것들을 체결을 했다 해가지고 지원 받으셨던 내용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부분들도 금액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위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쓰게 되어 있으니까 해당하는 것들이 손익계산서에 매출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팔은 매출액 등이 전체는 다 아닐 거니까 그 중에 매출액 중에 일부가 이 금액에 해당하는 거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구비서류 첨부하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카테고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비서류 첨부를 누르시면은 여기 주의사항 이렇게 쭉 나와 있죠. 하고 업로드 할 수 없는 것들은 10메가 이상이면 업로드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용량 초과할 때 압축하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넣으시면 되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하고 반드시 권역별 지원기관의 대면 실사.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까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비 사회적 기업들은 대면 실사라는 게 없습니다. 예, 사회적 기업들은 대면 실사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중간에 이제 5월 중간에 저장까지만 눌러놓으면 저희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하든 뭐 실제로 이제 대면을 하든 확인을 거쳐서 이상이 없어요 하고 대면 실사 확인증을 붙이고 첨부하게 돼 있어 제출하게 돼 있었는데 예비 사회적 기업 단계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탈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제출한 이후에 다시 수정 반려 처리를 되려면 굉장히 복잡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서류를 잘 준비를 하신 다음에 저장까지만 눌러놓으시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은 첨부 서류를 보고 저희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제출하세요 누르면은 아니면 또는 저희가 제출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처는 그렇게 하고 지역형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여기까지 저장했으니까 작성하고 저장을 했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해서 기초에서 검토를 하고 이상이 없다 라고 하면은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 또 말씀드리면 원클릭 구비 서류 간수화 가급적이면 차용하지 마십시오. 예,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증빙하거나 하는 것들이 어려우니까 그냥 일반 서식에 있는 PDF 파일이나 한글 파일 같은 것들을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제출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작성이 완료가 된 다음에 서명, 대표님 서명을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 파일을 업로드해가지고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서명하기 누르고 추가로 다 모든 것들이 완료가 됐다. 지원기관 또는 기초자치단체 이제 확인도 받았고 이상이 없다는 것들을 정리가 되면은 저장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이제 뭐 부침 서류로 이렇게 나와 있고 저희한테 뭐 필요하면 물어봐라. 황정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참 진흥원에서 제 이름을 현입니다. 현이고요. 041415-2012번으로 정리해가지고 내시면 되겠고요. 그러고 보니까 박정연도 있고 그렇네요. 변수연, 배성연 아마 그래서 제 이름도 연으로 생각하고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계획서도 제출을 하게 되는데 사업계획서 이 샘플 양식도 참고용인데 만약 우리가 총회를 통해서 뭐 이런 내용들을 쓰지 않았다 그러면은 요 양식에 맞춰 가지고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올해 22년도 사업계획을 이렇게 쓰시고 이미 사업계획서를 만드신 게 있다 그러면 그 파일 그대로 올리시면 됩니다. 자, 부침 3번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회서비스 제공 범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만두, 화장지 이런 건 서비스가 아니다. 유형으로 제공한 것 중에 사회서비스에 들어가는 거는 도시락 정도만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업종이 확인되는지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 문구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통합정보 시스템 1차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기관, 이거는 지원기관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초자치단체가 지역형인 경우에는 되어 있고 1차 검토해서 반려하는데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저희한테 먼저 확인하는 일들을 하셔야지 이중1 안 하신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 완료가 돼서 지출되고 승인까지 떨어지면은 각 부처나 아니면은 충청남도로 이제 이관이 된다.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검토 목록 이런 것들은 지원기관이 해당하는 거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제가 땅을 쳐다보고 얘기를 하고 있었었네요. 했는데 혹시 뭐 지금 질문 주실 것들이 있으시면은 잠깐 여기에 그 기록을 좀 남겨주셔도 되고 동시에 대화는 불가능하죠. 동시 대화가 불가능해서 여기 댓글에다가 조금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이어서 그 설명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실제 이제 화면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오늘 이 그 설명회를 위해서 이제 주식회사 위드유에서 개인정보를 좀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위드유 이름으로 지금 로그인 접속이 되어 있고, 이 온라인 사업보고서 제출이다 보니까 통합정보 시스템 이 위에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좀 정보가 뜨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왼쪽에 사업보고서 경영공식 안내, 사업보고서 등록 조회 이렇게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드유 이렇게 되어 있고 아직까지 이제 입력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버튼을 눌렀고요. 자,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쓰면 되는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은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수정이 불가능한 형태이고 여기 이제 정관을 만약 변경을 하셨으면은 아까 이제 그 정관 변경 여부에다가 클릭을 누르시면 그쪽 항목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탭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주식회사 위드유니까 이제 상법상 회사에 해당하는 내용도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업종, 주업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내용들은 클릭을 누르셔가지고 우리 사업자 등록증상에 있는 내용들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업태, 부업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주사업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주로는 이제 매출액이 가장 많이 나는 것들 또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상에 가장 상위에 있는 것들의 업종과 업태를 기록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하고 그리고
기업 지분 소유자를 확인을 해보면은 네, 정강 변경하고 이렇게 같이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네, 출자 현황 부분을 추가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네, 뭐, 네, 지분비율 50 네, 추가 네, 이렇게 눌러서 50이 이제 정리가 되면은 만약 50%라고 하면은 완료가 되는 거겠죠. 뭐 이런 기업들 있을 건데 추가로 더 하셔야 되면은 이 정도에서 예,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완료를 해주시면은 됩니다. 근데 제게 아니니까 일단은 다 지우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이제 사업보고서 칸으로 이동을 해서 자, 의사결정 구조도 미리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 2회를 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대로 해볼게요. 2회를 했다. 근데 첫 번째는 대표님 그리고 근로대표 그리고 지역사회 관계자 한 분 이렇게 참여를 하셨고 그 다음번에 대표님이 또 들어오셨다. 그리고 근로대표는 없었고 지역사회 관계자가 만약 두 분이 참여하셨다. 그럼 이렇게 해서 두 번의 회의를 하는 동안에 총 참석한 인원이 6명인데 그 6명에 대한 항목들을 기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위드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회사다 보니까 제가 별도로 이제 운영위원회를 만약 하셨어도 운영위원회나 이런 실적들은 넣지 않을 거예요. 하는데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근로대표가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없는 그래서 법적 그 지위를 이사회로 보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사회도 넣어주시고 별도의 운영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표분 한 분, 근로대표 한 분, 그다음 이제 기타 한 명 이렇게 하고 한 번 열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사회적 목적 제출자는 아까 이제 여러 개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두 번의 절차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 첫 번째, 21년도 미처분 이익잉여가 발생을 했는가. 그래서 만약 손실, 예, 미처분 손실 예, 금액에 대한 그 정리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0원, 그리고 배당도 21년도 안 하셨다 그러면은 0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 만약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왼쪽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21년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여기다 기록을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20년도에 미처분 이익잉여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사회적 목적에 21년도에 사용을 하셨다. 그러면은 일자리에 몇 명, 뭐 수혜자 몇 명, 그 금액은 얼마 이렇게 써 있는데 이 금액의 합계가 어디를 넘어가면 안 돼요? 20년도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산에 총합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정지원 이렇게 항목 들어가시면은 일자리 창출서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서 받으신 게 이 항목 그리고 정책자금 뭐 신용보증기금 그다음에 이제 뭐 이자 보전 뭐 이런 것들은 여기에 정책자금에 그리고 우리 무슨 고용촉진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으신 것들은 기타 영역에다가 여기다가 항목을 뭐 이런 식으로 얼마 받으셨는지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재무제표에 보통
그 손익계산서상에 살펴보시면은 손익계산서에 그 보조금, 영업외 수익 정도의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상계 처리를 하시거나 이런 데들도 있을 건데요. 상계 처리가 있으면은 상계된 금액을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죠. 일자리 안정자금. 그리고 그래서 여기 정부 지원에 구분을 좀 주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일자리 창출 사업에 21년도에 참여했거나 전문 인력 또는 사업개발비로 지원받으신 이력이 있으시면은 위쪽에다가, 그리고 기타의 정부에서 받은 돈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뭐 장애인 고용촉진 안정장려금 뭐 이런 것들, 일자리 안정자금 뭐 이런 것들은 여기에 문화 콘텐츠 진흥원 뭐 이런 데들은 여기서 이제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자동으로 이제 소개로 정리가 되고, 기업의 후원을 받거나 뭐 기부금을 받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다른 형태의 민간 금융 지원을 받았거나 해당 항목에도 넣어주시고, 중요한 건 이제 이 항목 이자 또는 자비익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의 영업외 수익 계정에 1319원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주시면은 지원 내역에 대한 것들은 정리가 된다. 자, 매출도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우리가 총 매출액이 6억 원이었다. 너무 크네요. 예. 7원이었다 했을 때 공공시장에 5원, 그리고 민간시장에서 2원. 이건 뭐 추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은 그 매출장 같은 것들을 다 확인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넣어주시는 것도 방법일 건데요. 그렇게 넣어주시면은 이제 자동으로 같게 계산이 돼서 7원이라고 입력이 되죠. 그래서 이 주황색 부분 활성화된 것들만 클릭을 하시면은 정리가 되고, 매출원가도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 굵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넣어주시고, 그 중에 상품 매출원가가 따로 있으면 여기다 입력. 근데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한쪽에만 입력, 또는 아예 우리는 매출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신 데들은 그냥 0원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매출 총이 계산이 되고요. 판매관리비도 손익계산서의 판매관리비 계정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인건비는 말씀드렸어요. 판매관리비 중에 직원이나 임원들에게 지급된 급여, 그리고 상여금, 그리고 이제 잡급, 뭐 일용직을 쓰셨거나 이제 뭐 기타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 그리고 퇴직급여 이런 내용들은 인건비에 포함을 시킨다. 그리고 제조원계상에 들어가 있는 노무비는 여기에 기재를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건비 계정 넣고, 인건비에서 중요한 거는 몇 개가 있는데, 이제 퇴직급여 충당금, 그다음에 이제 복리후생비, 우리 사업장에서 복리후생 내는 것들은 복리후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사대보험 내는 것들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어디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건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영업외 수익도 계정이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영업외 비용, 판매, 법인세 이런 것들 다 정리가 되면은 계산이 다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장을 맞게 되어 있고, 자, 제조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요거 3개도 같이 포함한다. 원재료비, 노무비, 그리고 경비, 요 3개를 입력하셨을 때 보통 제조원가 명세서하고 저쪽에 제조원가하고 이제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고용 부분을 누르시면은 자, 엑셀을 이렇게 구비서류 유급근로자 명부를 눌렀을 때 이제 추가하는 항목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샘플 파일을 다운받아 가지고 작성하는데, 여기 샘플 파일 다운로드에 누르시면은 이렇게 링크가 걸려 가지고 등록이 됩니다. 자, 이 1, 2, 3, 4행은 건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5번부터 여기다가 순번대로 쭉 정리를 작성을 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5번부터요. 여기부터 이제 해당하는 안들을 적어주시면 되고, 파일로 별도로 저장하고 난 다음에 엑셀 파일을 업로드를 하면은 정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그렇지 않다, 그냥 몇 명 없으니까 그냥 귀찮다 하면 추가 버튼 누르실 때 이렇게 취약계층 유형, 뭐 저소득자냐 뭐냐 해당하는 거, 성별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인원의 경우에는 사실 이 등록 리스트가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저도 써보니까 몇 번 해봤더니
이쪽으로 넣어주시고, 월 근로시간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근로계약서에 써 있는 내용들, 그리고 월 임금액 원 단위로 표시를 하시되 세전 총급여 12월에 세전 총급여를 기록을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고용 형태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뭐 해당하는 접종 나와 있고, 자, 전문 인력 받으시는 거 또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해당하시는 거, 해당 없음 뭐 이런 것들 선택해서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회적 일자리, 전문 인력과 일자리 창출 사업은 아니더라도 해당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죠. 해당하는 것들. 자, 이렇게 놓고요. 그러면은 유급근로자 고용 현황에 대해서 쭉 정리가 되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사업보고서 카테고리로 들어가서요. 그 6번에 대해서 제가 입력하는 방법들을 넣었고요. 자, 인건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아마 엑셀표에 뭐가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1008일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그 예시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지금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위드뷰에서 이제 확인해가지고 엑셀 파일 명단을 지워버리고 올리시면 되겠고요. 자, 사회 서비스 제공도 해당하시는 업종에 중복해서 체크할 수 있으니까 이제 넣어주시면 되고, 이거 어떤 내용으로 이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셨는지 카테고리를 별도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역사회 공헌형은 위드뷰 같은 경우는 해당이 없죠. 해당이 없어서 별지 따로 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기타형도 기타 창의혁신형에 관련되어 있으신 기업들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고 연계기업 현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번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있으면 재정지원 같은 것들 우리 지자체나 충청남도에서 이제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 넣어주시고, 그리고 뭐 따로 이제 그 기업의 이제 물품 구매라든가 위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그 해당 항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비서류 첨부해서 파일을 이렇게 그 USB에 담아주신 내용들이 있는데, 이 USB에 담아져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저장까지만 저장까지만 누르시고, 지원기관, 부처는 지원기관, 그 다음에 부처하고 지역형, 그리고 지역형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지역형과 관련되어 있는 데들은 기초에다 보내시는 것들을 하셔야 되니까 저장을 눌러주시면 지원기관과 아니면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제 검토해가지고 이상 없어요라고 하면 이제 제출까지 완료해서 눌러주시면 이제 신청서를 완성된 본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딱히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습니다. 좀 하실 때 생소하시거나 좀 복잡하신 과정들은 있을지 몰라도 차근차근 들어가시고 저희가 보내드린 메일로 정리를 해가지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해보시고, 뭐 지금 사업하시느라 이래저래 좀 많이 바쁘시겠지만 5월 20일까지는 사실은 좀 1차 등록을 좀 해주셔야지 지원기관에서도 이제 확인해보고 기초에서도 확인해보고 내용이 이상이 없는지를 맞춰볼 수 있겠죠. 그래서 20일까지, 20일 이전에도 좋습니다. 20일까지 제출이 아니라 저장을 좀 눌러주신 다음에 지원기관 쪽에다 연락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가 시스템에서 수시로 확인하고 그 반영된 그 검토한 결과를 기업에게 이제 유선으로 연락을 드릴 거니까 확인이 완료가 된 곳들은 이제 제출 버튼까지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그 사업보고서가 지금 뭐 예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페널티가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재정지원 사업에 불참이나 배제를 시킬 수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큰 페널티가 될 수 있겠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기왕 작성하시고 우리 기업 이름으로 발송되는 것들, 그래서
다른 곳들에게 우리의 재정적 성과나 사회적 성과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거기 때문에 참고해서 이제 더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에 여러분들이 좀 수고스럽겠지만 이 일들을 잘 해주셔야지 더 좋은 효과를, 정책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늦지 않게 좀 제출해 주시는 것들을 꼭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에 뭐라고 이렇게 질문이 딱히 올라와 있진 않아요. 사실 이게 줌 정도만 돼도 상호 소통 같은 것들이 가능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좀 뭐 의견을 주시거나 좀 어려우신 점들이 있으면 확인도 가능할 건데 그 일들이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방식의 교육 방식이 사실 선호하거나 좋은 내용들은 아닙니다만은 어쩔 수 없다라는 지금 뭐 코로나가 마스크를 벗고 다니더라고 하지만 저도 지금 보시다시피 마스크를 2개를 끼고 지금 이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엄중한 시기에 여러분들께서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이 제출 사업에 좀 힘을 좀 기울여 주시고 성의를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 질문이 없어서 제가 굉장히 잘한 걸로 이제 착각하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려진 자료는 회의라네. 지금 그 메신저가 하나 올라와서 제가 그렇게 읽어버렸네요. 추후에 우리 손학규 커뮤니케이션에서 정리를 해서 유튜브 채널에다가 저장해갖고 다시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사전에 보내드렸던 메일로 매뉴얼에 대해서 이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이제 온라인 시스템 등록하시거나 이럴 때 한 번씩 꼭 참고를 해보시고 모르는 게 있으시면 041-415-2012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은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대답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해주시고, 그리고 지역형에 관련돼 있으신 분들은 기초자치단체에다가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기초분들에게 우리가 이 사업 보고서 제출을 하는데 기초에도 저희가 또 안내 공문도 도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장까지 했으니까 또는 이제 모르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도와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제 제출 완수될 수 있게 같이 상호 간에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